그럼 또 이어서 이승원 교수님을 모시고 조병화 씨의 사랑의 철학에 관하여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교수님은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화의 문학세계에 크게 세 번째 세미나로,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세미나가 크게 세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이 두 번째 묶음에 발표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한 차례. 다음 주 맞나요? 네, 다음 주에. 그 조병화 선생님 가신 지 10년이 넘어서 10주기가 지난해였고, 한 문학인이 세상 떠나면은 그걸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세미나가 이제 개최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또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참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병화 문학상 그 상금도 이렇게 또 진행이 되기 위해서 올리고, 그 모든 말하자면 추진과 진행과 이 사업을 다 아드님과 자부님께서 맡아 하시는데, 한두 번 하다 그만두는 게 우리 인생사인데 말이죠. 매년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또 문학세계도 이렇게 다채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철학을 발표하게 됐는데, 참 조병화 선생님이 남기신 그 사랑의 정신이 아드님과 자부님께 이어져서 그 선친의 문학세계를 이렇게 탐구하고, 또 우리 김삼주 선생님도 사회 보시는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고 조병화 선생님의 제자로서 이분도 이제 근 10여 년을, 근 20년을 계속 이런 걸 준비하세요. 토요일에 와서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세미나의 프로그램도 세우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은 한두 번 하다 다 저희 성친도 문학을 했고 시조시인인데, 가신 지 그분도 이제 11년이 됐어요. 근데 11년이 아니고 이제 10년이 아직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그 사업 별로 안 해요. 그런데 회장님 또 그 자부님, 참 이게 말이죠. 이게 다 돈 드는 겁니다. 저한테 이거 발표하면 발표료를 상당액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10분이 발표하면 그것만 해도 한 800만 원. 또 이거 대관. 안 들려요? 그럼 이게 들리는 거지. 목소리가 작아서.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참 김삼조 선생님도 뭐 정년이 가까우고 그런 백발인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고 그저 여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전념을 하고 하는데, 참 전례 없는 아주 훌륭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뭐 이 발표를 떠나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앉으신 분들은 흰 옷에 검은 하의를 입고 오셔서 세월호 무슨 낭송을 하러 오셨나 했더니, 가만 보니까 이제 제 발표 끝난 다음에는 만도린 연주를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목소리로 하고 오셨는데, 조영수 선생님이 되게 만도린을 하실 줄이야. 정년 퇴직하신 다음에 더 젊어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참 오늘의 세미나를 위해서 거의 그 자원봉사 형식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아주 이런 그 세미나, 문항모임, 이건 뭐 참 드문 일입니다. 여기 동장님이 내 말까지 듣고 가셔야 되는데 인사말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조병화 선생님의 사랑의 철학인데, 21쪽의 그 시를 보세요.
저는 조병화 선생님의 시의 주제가 많은데 고독, 허무, 사랑, 이별, 체념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고독이다. 아까 그 시 낭송에서도 고독하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참 낭송도 잘하셨는데 그 낭송을 잘하니까 시의 의미가 머리에 확 들어와요. 선생님의 시의 고독은 이 절망의 고독이 아니라 희망의 고독이에요. 존재의 근거예요. 고독하다는 건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고, 소망이 남아있다는 건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고, 삶이 남아있다는 건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네가 영원히 간직되고 있다는 거다. 삶의 근거가 고독, 그리고 그리움, 소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21쪽에 초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초상. 어떤 모습, 나에게 비춰진 모습, 이건데 참 재미있어요. 내가 맨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땐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도 살고 있구나 생각하였지요. 두 번째 그대를 보았을 땐 사랑하고 싶어졌지요.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내가 그대를 보았을 땐 남모르게 호사스러운 고독을 느꼈지요. 그리하여 마지막 내가 그대를 만났을 땐 아주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미친 듯이 바다 기슭을 다름질쳐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시를 인용할 때는 그 제목을 쓴 다음에 그게 몇 시집에 있는 거를 좀 밝혀주세요. 53권의 시집을 남기고 가셔서 그 시가 어느 시기에 위치해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번째 시집인가를 알려면은 이제 전집을 보면 제일 쉽고, 그렇지 않으면 그 조병화 문학관 홈페이지 가면 선생님의 시집에 제목들이 쭉 있어요. 그거 찾아내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도움을 좀 드려야죠. 이건 제1시집인데 이 시가 말이죠. 세 번째 연애 참 묘한. 어째서 처음 만나서 참 아름답다. 두 번째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졌는데 어째 번화한 거리에서 그대를 만나고서는 오히려 고독을 느끼고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바닷기슭을 다름질 쳤느냐.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독은 혼자만의 고독이에요. 바다에는 소라 저만이 외롭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고 고독 속에서 참사랑을 느껴요. 여러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껄껄거리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의 여인, 처음에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꼈지만 다수의 애호 속에 그렇게 껄껄거리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내 사랑은 끝났다,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바다 기슭을 다름질치는 고독한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22쪽에 낙엽길이 모여서 한다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항시 보이지 않은 곳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아까 고독하다는 것은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나 삶의 존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너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독이 오히려 삶의 동력이 된다.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미지의 것,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는데, 비록 현재의 삶이 가도 낙엽이요, 내가 밟고 가는 것도 낙엽이요, 내가 자고 있는 그 침상도 낙엽이요, 낙엽 속에 낙엽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내가 그리워하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것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또 맨 마지막에 가서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슬픔을 마시고 산다. 삶이 비애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리워하지만 가지 못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산다. 이런 말하자면 고독과 허무, 그 다음에 반대쪽에 체념과 슬기가 있어요. 이런 감성과 지성의 공존이
있어서 이 조병화의 시가 그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감동을 주고 생명력을 주어서 평생의 시작이 다 독자들에게 애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존의 시작이라는 게 이제 그건데, 그 다음 24쪽으로 오면 하루 만에 위안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위안. 아주 아까도 저 낭송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날이 있어. 결국 살다 보면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날을 위하여 바쳐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최고의 그날. 그날이 올 때까지는 고독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삶의 과정이 시인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어요. 그게 이제 주점이라는 시입니다. 이거는 6.25 전인가 그때 그 원고료를 받기 위해서 갔더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기다려라 해가지고 무력감을 느껴서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쓰게 됐다. 근데 세상 사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의 연속입니다. 아버지가 된 일을 후회한다. 아버지 결혼했고 아버지가 되고 자식을 낳고 가족을 형성하고 그러면 가장으로서 임무를 이행해야 되고 이게 참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떠나가지고 모든 데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심리가 이 주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별. 그래서 이제 이별의 미학을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시를 많이 썼죠. 이별의 달인이 됐어요. 이별의 달인.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이별의 미학도 나중에 이별의 철학이 되는데 27쪽에 있는 시를 보세요. 이게 23번째 시집에 있는 어느 생애라는 시입니다.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사랑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죽기 위해서 시를 쓴다. 살고 사랑하고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생애입니다. 살고 사랑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데 이 삶의 과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를 쓴다. 조병화 선생님은 시인이니까 삶의 고비마다 시를 썼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 정치를 하고 사랑하기 위해 정치하고 죽기 위해 정치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자기의 삶의 중요한 그 인물을 여기에 대비해 보세요. 결국은 시를 쓴다는 건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고 버리기 위해 시를 쓰고 빈자리가 되기 위해 시를 쓰고 혼자 있기 위해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삶과 죽음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쓰고 소유와 포기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쓰고 상봉과 착별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이런 대립되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걸 구분하지 않냐고 하나로 인식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니고 비극과 희망이 둘이 아니다 이거죠. 이 불교적인 세계관인데 이 어려운 불교적인 세계관을 아주 평이하게 풀어서 시를 쓰셨어요. 다음에 세미나의 주제는 이제 종교 사상인데 저는 조병화 선생님의 종교 사상의 가장 핵심은 불교 사상이다. 원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서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시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 불교적인 불의의 본문을 평이하게 풀어서 쓰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치 손담 같은 화두 같은 시행을 한다 던지셨어요. 널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아니 살기 위해서 시를 쓰고 사랑하기 위해 시를 쓰고 죽기 위해 시를 쓴다. 하더니 끝에 가서 널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나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기 위해서 이 의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불교적인 불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와 너를 구분해서 이거는 내 거요, 이건 네 거요 그러지만 사실은 불교적으로 보면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불이
너를 위해서 사는 게 꼭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전인데 낙엽 속에 낙엽을 위해 살고 우리도 낙엽이 되고 낙엽과 나의 구분이 없는 공전의 철학. 그래서 공전의 이유라는 연작시를 쓰셨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의 철학으로 상승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너만 존재해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바치고 싶어요. 너를 위해 살아요. 근데 그 너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으므로. 그래서 남남이라는 이 시집 전체가 사랑의 시의 연작인데요. 제목이 왜 남남이냐? 우린 남과 남으로 만났어요. 너와 내가 남과 남으로 만났지만 사랑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남남으로 만난 존재가 하나가 되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 이거죠. 이 사랑이 이제 아까 또 낭송하신 늘 혹은 때때로 이것도 바로 그런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 두 편의 시는 남남 그 연작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너를 위해서 나의 삶이 발현이 돼요. 내 가슴에 오솔길에 익숙한 충실한 내 산직이었으면 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동물을 만들어 내 눈물을 키웠으면 했다. 그리고 내 깊은 숲에 보이지 않는 상록의 나무였으면 했다. 내게 필요한 그 마지막이었으면 했다. 이렇게 나의 존재를 다 지우고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무념, 무상의 사랑. 이 불교적인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서 보살로서 안욕따라 삼맥사벌이 높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라. 너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주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너를 생각하다가 네 말이 될 수 있는 그 말과 만나 그게 가득히 꽃이 되어 아름다운 시의 들판이 될 때 난 행복했다. 너를 비추는 별빛, 네가 노는 들판, 네가 행복해지는 그 공간으로 모든 것이 빛날 때 난 행복했다. 젊을 때 한때 사랑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이와 같은 사랑, 나를 지우고 너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이걸 실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 이런 정신으로 평생 시를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이재복 선생님 발표에 국가가 망해도 사랑만 있으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가 망해도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나를 바치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 국가가 다시 재건될 수 있죠.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이런 사랑이 되고 민족, 혈액, 국가, 인류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지우고 그것이 너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으면 국가도 사회도 민족도 이 세계도 다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철학,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사회 역사 의식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다. 김삼두 선생님께서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이게 실존의식으로 갈 만한 것인데 여기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랑의 철학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두 분 선생님 발표를 들으니까 사회 역사 의식의 원동력에 사랑의 철학이 있으므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끝 문장만 읽을게요. 맨 마지막 단락, 이 헌신적인 무념의 사랑, 무념무상의 사랑은 보살의 무주상보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는 고독과 이별로 점철된 인간사를 성찰하여 사랑의 철학을 발견하고 사랑의 미학으로 그것을 표현했다. 이것은 한국시의 유래를 찾기 어려운 중요한 성취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개성적이고 특징적인 사랑시의 경지를 추구한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을 요청하지 마시고 바로 만돌림 연주를 감사합니다. 네, 박수 잠깐 아까 시 낭송을 준비를 하신 분이 오늘 다른 데 일이 있어서 그쪽에 일을 보시고 오시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여기까지 땀 흘리면서 오셨으니까 한번 낭송을 들어보는 것이 없겠습니다. 소설가 김운영 선생 모셔서 청춘의 길을 세워라 하는 시 낭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를 좀 더 빨리 와서 괜찮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조병환 선생님 살아계실 적에 저 연구실에서 가끔 파이프 담배를 절개하신 모습을 뵀는데 정말 뵙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청춘의 길을 세우라. 이 시는 경희대학교 교정에도 걸려있는 시입니다. 네.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청춘의 길을 세워라. 조병화. 청춘의 내 길을 세워라. 청춘의 내 그 길을 지켜라. 청춘의 그 기아래 내 그 청춘을 엮어라. 누구보다 땀 많이 간직한 생명, 누구보다 피 많이 간직한 생명, 누구보다 눈물 많이 간직한 생명. 청춘은 푸른 바다라 하더라. 청춘은 푸른 산이라 하더라. 청춘은 푸른 하늘이라 하더라. 해는 항시 가슴에서 솟아오르고 즐거운 젊은 날, 흘러내리는 날, 날이 우리를 키운다. 청춘의 내 길을 세워라. 청춘의 내 길을 지켜라. 기 아래 내 그 청춘을 엮어라.